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서재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3단원인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의 두 번째 시간, 생물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생물에 분류하는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과 분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물의 분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목적도 그리고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바로 도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오리 너구리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동물을 꼽으라면 아마 이 오리 너구리가 빠지지 않는데요. 오리 너구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리 너구리는 호주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동부의 산악지대나 태즈메니아 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울이나 강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버나 수달이나 수달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오리 너구리는 오리처럼 널쩍한 부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어서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파충류처럼 알을 낳는데 알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즉 질기고 탄성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동물이 어떤 동물에 속하는지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오리 너구리는 이렇게 오리처럼 조류일까요? 아니면 악어처럼 딱딱하지 않은 알을 낳기 때문에 파충류일까요? 몸에 털이 있기 때문에 아님 포유류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오리 너구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너구리는 지금 현재 포유류에 분류되지만 조류와 심지어는 파충류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리 너구리는요, 이 파충류로부터 포유류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 초기에 나타났던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리 너구리가 다양한 특징을 갖게 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시간에는 생물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어떤 특징 그리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동식물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물입니다. 고사리, 개나리, 토마토, 이끼, 감자가 보이는데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식물인지 한번 구별해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에는 고사리, 토마토, 감자가 되겠죠.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식물은 개나리, 이끼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왔지만 어떤 사람은 개나리도 차로 끓여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개나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옮겨져야 되겠죠? 이렇게 인간의 편이나 사는 장소, 그리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식용 여부 등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인위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꽃이 피는 식물인지 아니면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인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에는 여기서 개나리, 토마토, 감자가 되겠고, 꽃이 피지 않는 식물에는 고사리와 이끼가 되겠네요. 자, 꽃이 핀다는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연 분류라고 합니다. 이번엔 식물을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동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와 곰, 닭, 나비, 고래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동물이 나와 있네요. 물에 사는 동물인지 아니면 육지에 사는 동물인지 한번 구별해 보면 물에 사는 동물은 개와 고래가 있겠네요.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에는 곰, 그리고 닭, 나비가 있습니다. 즉 동물이 사는 장소, 즉 서식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개는 물속에서도 살기도 하고 갯벌 또는 육지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기준을 뭐라고 했죠? 바로 인이 분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동물을 새끼를 낳는 동물인지 아니면 알을 낳는 동물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끼를 낳는 동물에는 그렇죠. 곰과 고래가 있고 알을 낳는 동물에는 개, 닭, 나비가 있겠네요. 이렇게 번식 방법, 즉 생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바로 자연 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물체나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의 방법은 물체나 생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한 후 공통된 특징을 찾아서 그것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리로 나누는 것을 바로 분류라고 하죠. 자, 그 기준이 바로 기준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머리가 긴 친구와 그리고 짧은 친구를 한번 구분해 보자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머리 길이가 긴 건지 짧은 건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기준은 좀 정확한, 좀 객관적이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한번 구분해 보자 라고 하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고 객관적이죠. 여기서 분류 기준은 이렇게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되며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분류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위 분류, 두 번째는 자연 분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인위 분류를 설명하면 인간의 편이나 사는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인위 분류라고 하고요. 생김새나 속구조, 생식 방법, 그리고 생활 방식 등에 같이 생물 본래의 자연적인 특징, 다른 말로 말하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자연 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위 분류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방법을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먹을 수 있는 식물인 토마토와 오이가 있고 먹을 수 없는 투구꽃, 청남성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지에 사는 동물이 있고 물에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생물을 인간의 편이나 사는 장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임의로 기준을 잡아서 분류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위 분류하는데 인위 분류는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을 분류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연 분류의 예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끼를 낳는 동물과 알을 낳는 동물이 나와 있죠. 그리고 꽃이 피는 식물과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이 나와 있습니다. 생물의 고유한 특성, 몸의 구조라든지 광합성 여부, 그리고 번식 방법과 유전자 이런 것들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되거든요.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즉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우린 자연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 자연 분류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와 상어 그리고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고래는 상어와 사람 중 누구와 더 가까운 생물일까요? 인위 분류를 한다면 물속에 사는 상어와 고래가 가깝고, 또는 사람은 육지에 살기 때문에 좀 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특성으로 분류하면 고래는 사람과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의미는 형태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수도 있지만 생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공통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고래는 물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호흡 방법이, 상어는 아가미 호흡을 하는데 반해 사람처럼 폐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 방법이 같은 사람과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어는 꼬리 지느러미를 이렇게 헤엄칠 때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헤엄치지만 고래와 사람은 어떻게 헤엄치죠? 이렇게 지느러미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헤엄치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 물장구를 칠 때 이렇게 위아래로 치면서 헤엄을 칩니다.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래와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로 목뼈의 수가 7개로 일치합니다. 이러한 생물의 고유한 공통점이 고래는 사람과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이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학습 목표에서 봤듯이 분류의 목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분류의 목적은 생물 간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류를 하면 생물이 어떤 무리에 있는지 파악하기 쉽고, 그리고 찾기도 용이합니다. 생물 간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어떤 생물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생물 분류의 목적은 이렇게 생물 간 멀고 가까운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생물 분류 과정인데요. 먼저 생물의 자연적인 특징을 관찰합니다. 그 특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요. 여기서 괄호와 있는 내용은 분류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지닌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 나누게 됩니다. 자, 간단한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생물인 깜징어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상의 생물을 제시했는데 깜찍한 오징어처럼 생겨서 선생님이 깜징어라고 이름을 붙여봤네요. 자, 8가지의 깜징어가 나와 있는데 이 생물을 다음과 같이 두 무리로 나누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무리로 나눴냐면 1번과 2번 그리고 7번,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8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7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2번과 7번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1번은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8번의 깜징어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예, 눈이 두 개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네요. 여기서 두 무리로 나눈 기준은 바로 눈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먼저 공통점을 찾아 분류 기준을 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나귀와 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비슷한 말과 당나귀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네요. 자, 두 생물이 짝짓기 하여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 태어난 자손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노새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 노새는 당나귀와 말과 같은 종으로 분류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노새는 당나귀와 말과 다르게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생식 능력을 가졌다면
어미인 말과 그리고 아비인 당나귀도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종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가 자손을 만들 수 없는, 즉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당나귀와 말이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다시 말하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무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리냐면 종이라고 합니다. 자, 종은 생물 분류 단계에서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분류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들고양이 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종이 모여서 속이 되고요. 속이 모여 과를 이루며 과가 모여서 목, 그리고 목이 모여서 강, 그리고 강이 모여 문, 가장 큰 단위인 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종속, 과목, 강문계 모든 단계를 알 필요는 없고요. 가장 작은 단위인 종과 그리고 생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단위인 개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단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생물 분류 단계를 이렇게 종속, 과목, 강문계 단계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분류하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5개의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핵 생물계,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생 생물계, 세 번째는 균계, 네 번째는 식물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물계인데요. 최근에는 좀 더 많은 개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상 나와 있는 이 5가지 개 수준에서 우리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를 들어가기 전에 세포를 2가지 세포로 한번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림에는 대장균과 집신벌레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대장균과 집신벌레는 모두 공통적으로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대장균은 몸속에 유전물질이 이렇게 몸 안에 흩어져 있고요. 즉 명확하게 뚜렷하게 관찰되는 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신벌레는 몸 안에 핵이 이렇게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장균에서 보듯이 핵이 관찰되지 않는 세포를 우리는 원핵세포, 즉 핵물질은 있지만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핵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자, 이런 대장균과 같은 핵이 나타나지 않는, 즉 관찰되지 않는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하고요. 핵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세포를 우린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핵생물계부터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핵생물계는 단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바로 뚜렷한 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즉 유전물질이 감싸고 있는 핵막이 없다는 건데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바로 이 원핵 생물계에 포함됩니다. 또는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게 바로 원핵 생물계에 포함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까요? 젖산균, 폐렴균, 포도쌍규균, 그리고 남세균이 바로 원핵 생물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생물계는 원생생물계인데요. 원생생물계는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세포지만 다세포 생물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조직이나 기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있는데요. 조직이나 기관이 발달된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서는 뿌리, 줄기, 잎처럼 이렇게 발달되거나 동물에서는 이렇게 몸과 그리고 팔, 다리 이렇게 기관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원생생물계는 먹이를 섭취하는 종류인 집신벌레들도 있고
직접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핵함 등도 있습니다. 자, 종류 한번 볼까요? 핵함, 유글레나, 아메바. 즉 유글레나 아메바 같은 경우는 단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다시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세포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균계입니다. 균계도 원생생물계와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기관이 발달되진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몸에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균사라는 것은 이렇게 가느다란 실 모양의 세포를 말하는 건데요. 곰팡이가 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가느다란 실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계는 직접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생생활을 합니다. 즉 죽어있는 생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생물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곰팡이, 효모, 그리고 버섯이 있는데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지만 유일하게 효모만 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계입니다. 식물계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한 다세포 생물이며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여기 이끼, 고사리처럼 꽃이 피지 않는 식물도 있고 이렇게 민들레, 옥수수, 은행나무, 소나무와 같이 꽃이 피는 식물도 포함됩니다. 그럼 광합성을 한다고 해서 모두 식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세균의 남세균 그리고 원생생물계에서 나타나는 미역과 다시마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한다고 해서 모두 식물계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물계인데요. 동물계는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조직과 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하지만 식물계와 달리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이 있는데 운동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리나 날개와 같은 운동기관이 발달해서 굉장히 움직일 수월하죠. 자, 그림과 같이 다양한 동물이 지구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생물계를 이렇게 5가지 계로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생김새가 전혀 다른 버섯과 곰팡이를 같은 무리로 이렇게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버섯은 이렇게 예전에는 식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곰팡이처럼 이렇게 균계로 분류하는 까닭은 바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분해자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개념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생물을 핵막, 엽록체, 균사의 유무, 그리고 기관의 발달 정도에 따라 구분했을 때 빈칸에 해당되는 개가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막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핵이 있는가 관찰되느냐? 핵이 관찰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관찰되지 않습니다.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핵 생물계가 들어가겠네요. 자, 기관이 발달되어 있는가? 아니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생물계는 원생 생물계와 균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사가 있느냐? 바로 균계의 특징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균계가 되겠고 아니오는 원생 생물계가 되겠네요. 자, 원생 생물계 그리고 균사가 있는 균계. 그리고 엽록체가 있는가? 즉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식물계와 동물계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엽록체가 없는 동물계, 엽록체가 있는 식물계로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형성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분류 단위는 무엇인가요?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었다면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계, 동물계,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짝짓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으며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바로 종이라고 배웠죠. 자, 다음은 특징을 하나의 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자, 먼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뚜렷한 핵이 원핵생물계는 없었죠. 그리고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모두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였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성을 볼까요? 균계와 식물계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운동성이 없다. 하지만 동물계는 운동성이 대부분 있습니다. 좀 광합성은 균계는 할 수 있었나요? 할 수가 없었죠. 동물계도 마찬가지 광합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단세포로 되어 있는지 다세포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원핵생물계는 단세포였고요. 원생생물계는 대부분 다세포였지만 다세포인 미역과 다시마도 있었습니다.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였지만 효모라는 생물은 단세포로 유일하게 균계에 포함되었죠. 그리고 식물계와 동물계는 모두 다세포였습니다. 자, 생물계의 특징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 목표에 따라서 한번 이해됐는지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는 생물 분류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리고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을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물을 5가지 개 수준에서 한번 생물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 중에서 생물 분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보존의 중요성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 동안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